뉴스라인 W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호주, 남아공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첫 소식 방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지난 12일 첫 전화통화 이후 나흘 만에 만난 겁니다. It's wonderful to meet with you face to face so soon after your election and very soon after our phone call last week.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 정상은 6.25 75주년을 언급하며 에너지와 자원 분야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ustralians very much fought and sacrificed for the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built a very important economic relationship.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 정상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역과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제안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교육과 기술훈련 분야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돼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환영 리셉션과 환영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일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과 확대 세션 참석 등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캘거리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 이 대통령이 동행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다 간담회로 이어졌습니다. 예상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상화됐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외교 강화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 영역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뤄진다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최소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추경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고려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안을 좀 보고 또 당정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조절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통령실 출입 언론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곧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입이 정지됐던 언론사에 대해 출입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다 말고 돌연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잡혀있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됐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악관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트럼프의 조기 귀국이 아니더라도 G7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G8에서 러시아를 뺀 건 매우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러시아 제재를 논의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중국의 G7 참여에 대한 민감한 질문엔 즉흥적인 듯 나쁜 발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회원국 대부분이 관세 폭탄 철회를 요구했지만 협정에 서명한 영국 빼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란과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온 게 성과인데 트럼프는 그 와중에도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And I think Iran is foolish not to sign one. Iran should have signed the deal. 이번 G7 정상회의는 앞으로 주요 7개국의 정치 지형이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 대 나머지 6개국의 대립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아쉽게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상회의가 복원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요. 그리고 주요국들, 미국, 일본, 그리고 기타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가장 빠른 시기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쯤이 될까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달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다자회의 계기에 약식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미 간에 제대로 된 그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그때 이제 그 두 정상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회담 날짜까지 잡아놓고 귀국한 건 사실상 외교적 결례 아닐까요? 예, 우리 대통령실에서 미국이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외교적 결례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양자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상대국이 고려해 줬을 때 그때 결례가 아닌 부분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되고 빠르게 귀국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불명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결례가 아니다 얘기함으로써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약속된 일정을 뒤로 하고 조기 귀국을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관련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다면 어떤 그 두 국가 간의 휴전이 임박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귀국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그 시나리오로서 어떤 군사 충돌, 그러니까 벙커버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 무기를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귀국을 하기 전에도 그 다른 정상들과 그다지 잘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기 행정부 때도 그렇고요. 2기 행정부에서도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G6 정상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1기 때도 그 G7 그 정상 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문제라든지 거래 중심성 동맹 간에 의해서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 이런 압박을 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도에 주신 것처럼 그 무역 관련된 관세 협의라든지 여타 어떤 현안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조기 귀국한 것이 아무래도 정상들 간의 어떤 의견이 너무 심하게 대립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조기 귀국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G6 정상들 간의 관계가 이번에도 좀 삐걱삐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 회의의 성과가 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G7 정상들이 다 하나의 목소리를 주요 의제에 대해서 내준다면 가장 좋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다른 G6 정상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에 어떤 일치된 의견, 즉 공동성명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지만 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조기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일 정상회담은 어디에 열렸죠?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자 회의 계기에 열리는 그 양자 약식 회담이기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도 한 30분 정도 개최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가장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세 협의 관련돼서 이제 미일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미일 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그 과정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이번에 개최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개최가 됐다면 상견례를 두 정상께서 하시면서 신뢰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 그리고 관세 협의를 위한 추동력을 정상 차원에서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질문, 그리고 관세 협의 관련돼서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여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호주 남아공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그 7개 회원국 말고도요, 한국, 호주, 남아공, 인도, 멕시코 등 7개국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초청국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 거고요. 호주와 남아공과, 즉 남아공과 호주와 함께 양자 회담을 가졌죠. 이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교역이라든지 투자, 에너지 부분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호주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광물 협정, 공급망 협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여타 경제 협력이 있어서도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지 여타 영내 안정을 위해서도 또 호주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한국과 호주가 양자 정상회담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걸로 예상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정상께서 통화를 하셨지만 상견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시고 이제 상호 신뢰의 토대를 쌓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 이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나 과거사 같이 좀 민감한 부분은 적으로 다르고요. 사회, 경제, 문화 같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호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 그걸 위해서 셔틀 외교라든지 어떤 그 수준에 따른 어떤 협력을 증대해 나가는 그러한 토대를 정부끼리 만들어가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그 연설 일정이 또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연설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과 AI,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 외교 그리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주요국들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고 세계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모범적인 선진국, 선도국가가 됐다. 다시 돌아왔다는 걸 보여줄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 진용을 갖춘 여야 원내 사령탑이 만났습니다. 한 목소리로 협치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새로 선출된 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여당 원내대표. 손을 맞잡고 무너진 협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 만남도 정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협력과 협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안에선 곧바로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타협 불가를 선언했던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시 한번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법사위라든지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여야는 2차 추경안 처리 문제에서도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속도를 거듭 강조했지만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 아니냐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사법체계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언중유골이 있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잇따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추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제안하며 협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과 25일로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들을 들어 김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조율을 위해 특히 위원장 주재로 만난 여야 간사. 국민의힘은 검증할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 사흘 실시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여당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해선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4일, 25일 이틀간으로 합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협의였고.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들을 10대 결격 사유라고 규정하며 김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 개인 채무 논란의 당사자이자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 등을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합법적 채무를 불법 자금으로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 증식부터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남의 상처를 발판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쌓으려는 저렴한 공격은 김민석 후보자도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표적 사정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세금 압박 해결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여야는 내일까지 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보 추천이 끝났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이 대검찰청의 요청에 지원받은 파견검사들은 이미 특검 업무 파악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검증 작업 중입니다. 이 특검이 군 법무관 출신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사권 경험이 있는 유관석 이상윤 변호사가 후보군에 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업무가 이뤄질 사무실 물색 작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로는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사용하기로 잠정 결정됐고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KT 사옥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 부근을 물색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팀 행정과 지원 실무를 담당할 특검 지원단장을 임명하고 출범 준비에 박차를 있습니다. 지금 파견 검사라든가 수사관 또는 관련 기관의 조사관 등은 지금 추천을 받는 등으로 조금 어느 정도 명단은 작성 중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새 특검이 요청한 후보자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나머지 2특검은 각각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제 3차 소환 통보를 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환 통보가 있은 지 몇 시간 뒤 김 여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한 날짜는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대선 이후에 나오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이달 13일 출석하기로 검찰과 협의까지 마쳤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날 자신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돼 굳이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15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오전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는데 김 여사는 몇 시간 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예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13일이었다며 검찰 출석 요구와 입원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서 발송과 구두 요청까지 포함해 검찰의 김 여사 출석 요구는 1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을 넘겨받게 된 민중희 특별검사는 김 여사 대면 조사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이란의 국영방송 앵커가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생방송 도중 방송국 건물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 앵커는 스튜디오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이스라엘의 독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거세진 이스라엘의 압박에 이란은 휴전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의 저녁 생방송이 한창입니다. 여성 앵커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규탄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음이 들립니다. صدای متجاوز به خاک وطن صدای متجاوز به صدای حق و حقیقت است. 앵커가 긴급 대피하고 스튜디오는 회색 연기가 가득해집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이란 IRIB 본사를 2차례 공습하며 방송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예비 스튜디오를 통해 방송은 재개됐지만 본사 건물은 폭격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후 성명을 통해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며 이란군은 이 건물을 민간 활동으로 위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지역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펴겠다며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주 이란 한국 대사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관은 별도 공지시까지 영사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던 자국군 전투기가 테헤란 비행장에 있던 이란의 전투기 2대를 공격해 무력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 In fact, what Israel is doing is preventing this, bringing an end to this aggression, and we can only do so by standing up to the forces of evil. 이스라엘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란은 다급히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아랍 국가인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현재 전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당장 무력 공방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23명은 무사히 요르단으로 피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찰차와 승용차에 아찔한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역주행에다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고개 운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난폭 운전은 순찰차 6대를 들이받고 10km 넘게 달린 뒤에야 막을 내렸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질주하는 검은색 승용차를 에워싸는 순찰차들. 그러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아슬아슬 순찰차 사이를 빠져나가고 횡단보도를 침범하며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는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하는데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가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고기의 운전을 이어갑니다. 순찰차 여러 대가 차량을